이번에 이제 이란 그 폭격에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가서 절반 전력이 동원됐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아주 돋보였던 게 비트 스텔스고, 근본적으로 폭격기에서 왕자, 왕, 주인 그건 미국이죠.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한국 6.25 전쟁, 베트남전 그걸 실전에 계속 투입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은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러시아 폭격기는 허무하게 파괴가 되고 있죠. 등짝이 다 파괴되면서 망신당한 거고, 그 중간에 이제 뛰어든 게 중국이죠. 근데 중국의 폭격기는 현재로서는 스텔스 폭격기는 H-22 등장 안 했고, 공식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 앞서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폭격기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드론만 가지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대국, 3대 강대국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폭격기가 버릴 수 없는 존재죠. 요즘 B2, B2N1, 러시아, 중국 폭격기까지 이슈가 한꺼번에 터졌죠. 폭격기는 구시대 무기다. 실전은 미국만 성공이라는 논쟁도 커지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폭격기의 전략적 위상, 어디까지가 실제 전장 위협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일까요? 일단은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그 온라인 언론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고, 그냥 19대 19대라고 이제 그 문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게 아쉬운 게, 21대를 이제 겨우 생산해서 2대는 사고로 손실됐고 뭐 태워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19대가 이제 그 기체 숫자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외국에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공짜로 얻는 자료 말고 그냥 확인도 안 되고 막 온라인에서 올리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사는 자료를 보니까 16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란 그 폭격에 그 절반 전력이 동원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절반 전력. 뭐 괌에도 이제 뭐 일종 위장으로 2대가 날아갔다 하면 어쨌든 작전에 동원된 거는 절반을 보셔야 되고,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 흔하게 일반적으로 뭐 정비 뭐 훈련 이게 아니라 대러시아, 대중국 상대로 이제 비상대기, 항상 그거는 이제 핵폭탄을 적재해서 전략 핵무기에 들어가니까, 3대 그 전략 핵무기.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실천 오퍼레이션 실행한 게 상당히 대단한 거죠. 전례 없이 그것도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역사적인 어떤 이게 환경이라는 거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절반의 전력이 들어간 게 대단하지만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이걸 기다린 거예요, 사실.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 중동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라고 해요. 5차부터는 이제 비공식적이에요. 레바논 들어간 거. 그래서 4차 중동전까지 보면은 1973년 4차 중동전에 소련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 SA2, 3, 6에 아주 뭐 이 이스라엘 공군의 팬텀기, 그다음에 A4 스카이호크 공격기가 아주 다 녹아났죠. 많이 피해를 봤죠. 마치 베트남 전태처럼.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하게 우리한테 이제 접근이 온 거예요. 73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 그런 이제 자원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 엄청나게 그게 국가 대한민국을 이제 얼게 만들었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그 무기 체계에 아주 미국이 질려가지고, 베트남전 때 이미 많이 폭격기가 격추가 됐어요. B-52가 뭐 팬텀 들어온 거 아주 뭐 엄청난 숫자예요. 데이터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텔스가 탄생한 거죠. 개발을 해야 되겠다. 레이더를 피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냉전 시절 막판에 1988년도에 공개되고 실전 배치 들어간 게 이제 B2 이번에 스텔스 폭격기죠. 마지막 작품.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F-22가 있는데, 폭격기로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과를 냈고, 4차 중동 때 이제 그게 이제 파동이 거세가지고 70년대는 그렇게 이제 군사적인 무기 측면에서 얼어서 이제 왔고, 이집트가 이제 이거 참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테라비브 보면 이쪽이고 우리가 지도부면 이쪽인데, 이거를 어떻게 전쟁을 또 유발하면 안 돼. 큰일 나겠다. 핵전쟁까지 나겠다. 소련과 미국이 다 서로 개입을 해서 서로 그렇게 재래식 무기를 막 공급을 했으니까, 막 다음날 막 C5 수송기를 막 전차 실어다 날려 죽으면 했으니까, 이스라엘 쪽에 미국이 서로 이제 총력전을 했었죠. 간접적으로. 지금의 러우 전쟁 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서방 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 카터 시절 때 1978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집트를 이제 가라앉혀 놓죠. 그게 이제 웬 중동의 지도를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스마트폰을 볼 때 이쪽이죠. 정리돼서 오늘날까지 조용해요. 그러니까 반서방 국가도 아니고, 물론 중간에 이제 무슨 있었죠. 뭐 2014년 15년도에 대모들 해갖고 정권이 뭐 바뀌고 했는데 다 진정이 됐고, 그래서 아랍의 봄이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잘 유지를 해서 거기는 이제 이쪽은 조용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신경을 덜 쓰는 거죠. 경계 태세는 있어도 옛날 같지는 않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91년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걸프전이 일어나서 회복을 시켰죠. 근데 이라크는 살아있죠. 그때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었고 정리가 안 됐어. 그날로부터 이제 뭐 계속 이놈의 중동 문제가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아주 골칫덩어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란이 무슨 핵무기를 개발을 시도를 한다 만다, 이제 이거를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건 뭐 주변국에 다 적대국이니까 이집트 빼놓고 그래서 걸프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진정이 됐고 정리가 됐는데 완전 정리가 안 됐고 결국에는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고 미국 거기를 이제 빌딩을 이제 저기 해가지고 파괴를 했죠. 그래서 2003년도에 이라크를 들어가죠. 미국이 부시 정권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라크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도로 보면 그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기가 들어간 게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가 사실 이제 무풍지대로 되다 보니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시 22년째 부시가 정리를 해놔서 점령을 했고 서방 측 정권 형식적이지만은 그 글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일단 이라크가 중간에 낀 게 그래서 항공전이 폭격해 들어간 거고.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그 이라크 그 다음이죠. 그 전이라고 이라크 다음이 리비아가 또 정리가 돼요. 가다피가 2011년대 이집트 옆에 있는 그것도 다 반미 국가 아주 철저한 반미 국가였는데 중동에. 북아프리카에.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니까 중간에 이제 2014년도에 러우 전쟁 1차가 있었죠. 그건 지상전 중식입니다. 소총, 뭐 포격전, 그 크림반도로 하는 지역에서. 근데 서방 측에서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냥 넘어갔었죠. 그냥 뭐 이러면 이거 나중에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해서 나토가 이제 연합훈련을 많이 하면서 경계 대설을 했는데 결국 2014년도 문제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그 러우 전쟁 나고 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으면서 시리아를 소홀히 합니다. 시리아 신경 못 써요. 자기가 전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시리아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을 보면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뭐 시리아, 이라크는 옛날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 일단 자기들이 F-15, 16, F-35 들어갔고 B2까지 이 환경이 다 바뀌었으니까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시나리오가 그냥 대체적으로 넓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 탑건 2에 그 거의 비슷한 거기서 이제 지상에 그 노후화된 F-14 통캣이 있는 거, 뭘 탈취해서 나가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F-18 슈퍼넷에서 그 폭탄을 떨구는데 그 환기구로 들어가잖아요. 빵 터지는. 이 시나리오가 이 군사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영화 시나리오도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그게 거의 비슷하게 했고, 그 이번에 폭격기지만은. 지형상 그 주변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이번에 제대로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아주 돋보였던 게 비트 스텔스고 미국이 이제 한 줌밖에 없는 열렸을 때만 운영하는 그런 반면에 그 전에 이제 일어났던 게 러시아 폭격기들이 들어온 그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우크라이나 정보국들이 잠입해서 들어온 영화에 그런 영화 있어요. 뭐 미국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갑자기 막 확 나오는 그 영화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걸 연상시키는 이 드론을 갖다가 이제 폭격기를 이제 다 공격 멀리 떨어진 그 기지들 거의 중앙아시아 근처에 있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탈냉전되고 붕괴되니까 러시아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로 이제 격화되면서 그거를 이제 경계 무슨 얘기냐면은 엄체어 폭격기에 대한 엄체어가 큰 거라도 만들어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얘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엄체어에 있는데 집어넣었으면은 드론이 와서 뭐 마치 파리가 띵띵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걔들이 러시아가 너무 방심했어요. 엄체어에다가 만들어서든지 아니면 어딜 차에서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폭격기는 그렇게 해서 망신당한 거고 전력의 일부분이 뭐 소실된 거고 근본적으로 폭격기에서 왕, 주인 그건 미국이죠.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한국 6.25 전쟁, 베트남이죠. 그걸 실전에 계속 투입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은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이 소련 때나 러시아는 기껏해야 시리아 내전 때 2014, 15년도에 미국한테 보라는 듯이 그냥 뭐 순항 미사일 거기서 발사하고 폭탄 몇 발 떨구는 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좀 놀랬죠. 러시아가 이 전략 폭격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1945년도 이래로 미국 보라는 듯이 하네? 근데 그러니까 운영하는 원리 원칙은 같나 보네. 탑재량이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잠깐 놀라긴 했었죠. 2014, 15년도, 16년도까지 이어질 거야. 막 시리아 내전에서. 근데 이번에는 진짜 뭐 아주 뭐 허무하게 파괴가 되고 있죠. 등짝이 다 파괴되면서. 근데 그 모습을 또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베트남전 때 그 미국의 이제 미군 폭격기들이 이제 뭐 지금의 우리 관광지인 뭐 다낭 그 유명한 도시들이 다 미군 그 기지가 있었어요. 그 항공기지, 공군기지, 뭐 해병대 기지, 전투기 기지. 거기 지금 관광지가 딱 그런 땅인데 그 당시에 이제 베트공, 그다음에 북베트남에서 내려온 이제 잠입한 이제 특수부대 같은 이제 같이 작전하는 박격포를 이제 짊어지고 와서 밤에 박격포에서 빵 하면은 그 미국제 폭격기 파괴 많이 했습니다. 전투기.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 투발 수단만 바뀐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어떤 게릴라전 개념으로 정보전을 융합해서 그거는 똑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미국이 한때 당했는데 러시아도 당하는구나. 방심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폭격기 소실된 거는 새로운 건 아니에요.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정보국이라든지 그 특수전 부대가 이스라엘에 준하는 실력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로 저 정도 안 돼. 아주 개판됐어. 모든 게 옛날 같지 않아. 엉망됐어. 그게 더 이제 아쉽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폭격기 자체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었고 비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노하우가 2차 대전 때부터 아주 쌓여서 운영 유지, 전개, 훈련 이게 아주 뭐 몸에 밴
나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정도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 러시아는 그냥 잠깐 해본 거에 다고 노화가 너무 심하고 스텔스 폭격기도 없고 말로는 이제 뭐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돈이 없고 어떤 기술보다는 더 자본이 돈이 없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이제 끼어든 게 중국이죠. 근데 중국의 폭격기는 현재로서는 이제 스텔스 폭격기는 H-20이 등장 안 했고 공식적으로 현재는 이제 유일한 게 H-6 계열의 폭격기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산이고요. 원래는 원본이 Tu-16이라는 메저 중거리 폭격기죠. 엔진 뭐 2개짜리. 그거를 이제 중국화 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개량을 거듭했죠. 중국산 그 H-6 Tu-16의 중국 버전이 종류가 참 그게 문제인 게 20가지가 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 부대별로 어떤 버전이 막 다른 것 같더라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B-52 같은 경우 딱 한 종이에요. B-52H 한 종이에요. B-1B 한 종. 그 개량 버전이 B-2A고. 그러면서 세 가지 기체지만은 해당되는 그 개량 버전은 딱 하나씩. 근데 중국 공군은 그 H-6 이제 자료를 보니까 돈 주고 사는 자료를 보니까 20가지가 넘어. 그 부대마다 뭐 그걸로 숫자가 부대 운영 기지가 더 많아요.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많아. 그리고 이제 그게 집중돼 있는 지역이 한반도하고 대만 방향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속거리가 문제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급에서 짧으니까 이게 아주 근접 배치를 했는데 버전 그 사용하는 버전이 너무 많아서 과연 저게 군수 지원 운영 지상으로 그게 좀 효과가 있을까 안 좋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H-20이라는 스텔스 폭격기로 이제 미국의 B2 스텔스에 일반 신문 기사 났어요. 온라인에. 배기구를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인도계 미국 사람이 팔았지. 그 첫 버전이 있었어요. 그 이제 기사가 났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그 사람이 팔아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모아서 H-20이라는 걸 이제 완성을 했다는데, 그러면 완성해서 공개를 한다 시자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 그걸 대량 생산 배치를 이제 뭐 자기들도 한 100대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돈이고 시간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목표했던 하고 있는 2027년 대만 들어갈 때 그거를 미국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자기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대로 써먹겠느냐 그렇게 모이겠느냐 그 현실적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군의 어떤 뭐 최신 전력까지 지금의 전력보다 더 향상된 최신 전력까지 다 숫자가 늘어나려면은 그럼 대만은 들어가려면은 27년도는 감옥갈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실제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2030년대 초반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폭격기 하나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그 폭격기가 말 그대로 뭐 50대 이상 있어야만 H-20이 있어야만 미국도 뭐 이렇게 엄두가 뭐 함부로 이렇게 못한다는 그 개념으로 이제 될 텐데 뭐 대등해져가지고 미국에 이제 B-21이 등장할 거지만은 그 비슷한 시기에 대등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 앞서고 있는데 폭격기 전력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보통 그런 전력을 이제 몇 개 대대를 가지려면은 빨리 잡아야 뭐 5년에서 6년, 넉넉 잡아서 그러니까 운영 정비까지 제대로 이제 체계를 갖추려면 10년. 예를 들어서 J-20 그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의 200대가 되기까지 거의 10년 넘게 걸렸죠. 2021년도만 해도 1개 대대였어요. 근데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급속도로 그 사이에 4년, 5년 사이 그 200대까지 채웠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나와 있는 주일 미군 항공전력이 급속도로 1년 사이에 전면 개편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데 마지막 또 개편이 이제 내년까지인데 그게 이제 여파가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예를 보니까 중국의 H-20도 그렇게 실전 배치 전력화되려면 좀 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배치되지 않으면 역시 중국군도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동북아시아 전쟁에서 일으키면 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이 여전히 전략 핵폭격기 강국이다. 아주 운영도 잘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이번에 이란 공습이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대수가 얼마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옛날 기체이기 때문에 소위 컴퓨터로 가면 이제 그 컴퓨터 버전이 옛날 버전이고 그 미션 컴퓨터 이런 게 자꾸 뭐 개량을 한다지만은 뭐 우리가 흔하게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할 때 뭐 갈아엎으려면은 뭐 복잡한 것도 많잖아요. 뭐 데이터 옮겨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갈아엎으려면 돈보다는 그 시간과 거기에 쏟는 그 정렬이 더 힘들다는 거. 그래서 B-21이 요즘 컴퓨터 개념으로 소프트웨어가 적용돼서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료 소모율도 좋은 엔진을 장착하고 폭탄창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로터리 뭐 폭탄창이라든지 그걸 더 아예 처음부터 딱 장착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B-21이 이제 레이더스가 실전 배치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게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데 대한민국의 친중 학자들이 있습니다. 군사 분야의 군 출신자인데 제가 공개적으로 아예 오늘 얘기 대놓고 하는데 그분은 기사를 이제 글을 쓰는데 제 입장에서 교묘하게 미국을 까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B-21 레이더스가 등장을 해도 이게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란 들어간 것처럼. 이번에 이란 들어간 거는 이제 기존의 KC-135R 아니면 135T 그다음에 이제 KC-46 신형 그 급유기가
많이 동원돼서 대량으로 동원돼서 이제 뭐 이렇게 간 거다 해서 노출은 이제 될 수 있었다. B2 스텔스는 자체는 노출 안 돼도 급유 받을 때 노출되고 급유기가 또 옆에 그걸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완전 완벽하게 노출을 안 시키려면은 차세대 스텔스 공중급유기 NGAS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또 다른 미공군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는 한 미국의 신형 스텔스 폭격기는 의미가 없다. 근데 뭐 중국이 H-20을 지금 거의 막바지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대단하다. 아주 교묘하게 얘기해요. 교묘하게. 근데 그 내막을 이렇게 그동안의 승률들 보면은 완전 얘기해요. 중국군을 아주 이렇게 아무튼 그런다는 좀 그 불만이에요. 그런 게. 근데 실제 B2가 지금 작전한 거 보면 또 현실은 또 잘하잖아. 이란을 그 20년 동안에 30년 뭐 거의 뭐 79년부터 이란을 들어가는 엄두가 안 났었는데 이번 가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은 또 현실과 생각하는 부분이 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폭격기는 역시 미국이다. 아직도. 그리고 이제 B-21이 또 나와야 되고 그 B-21 레이더스가 이제 실전 배치가 조만간 된다고 하니까 빠르면 2026년 뭐 7년 사이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다음 이제 순서가 B-52H 폭격기를 엔진을 이제 교체합니다. 엔진 효율성이 좀 더 요즘 걸로 좋은 걸로 해서 그러니까 비행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는. 그래서 B-52J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개량이죠. 이거는 뭐 아주 오랜만에 개량하는 거죠. 거의 뭐 60년 만에 개량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B-1B는 퇴역을 시킨대요. 이건 전술 폭격기로서 이제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B-21과 B-52J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2030년도 넘어가면서. 그래서 기존에 B2 이번에 들어왔던 B2A 스텔스라든지 B1B를 이제 퇴역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 그래서 뭐 진화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모 있는 이제 폭격기들 스텔스하고 하나는 이제 B 스텔스지만은 좀 그 순항 미사일을 많이 이렇게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플랫폼 발사 모기 소위 발사체로서 항공기로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쫓아오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앞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걸려야 되고 진짜 위협으로 등장하려면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뭐 폭격기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술적으로 이란을 들어간 거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이게 동원되면은 지구 멸망의 날이고 그거는 뭐 극단적으로 폭격기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드론만 가지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드론은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중에 하나 대전차 미사일 같은 개념이죠. 필요한데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무기 중에 하나고 소모성 탄약이고 일종의 탄약 개념이고 극초음속은 지상에서 발사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여러 종류의 극초음속을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뭐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러시아도 미그 31M 버전에서 그 가운데 복부 동치에서 떨어뜨려서 발사하자 한 발. 그 무슨 얘기냐면은 발사 플랫폼은 있어야죠. 그러면 폭격기가 있어야지. 아주 이 지구상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행을 하면서 급유를 받으면서 있다가 야, 여기 들어가 해서 거기서 발사하면 되죠. 이게 뭐 미국 본토에서 뭐 발사하는 무슨 뭐 대륙간 탄도탄 개념의 뭐 사거리를 처음부터 좀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전장 그 전구에 접근해서 쏘는 거라면 그걸 누가 이제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강대국, 3대 강대국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 그리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폭격기가 버릴 수 없는 존재죠. 물론 이제 그 옛날에 1982년도 포클랜드 전쟁에 이제 영국이 발칸 폭격기라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썼는데, 영국은 이제 그거를 포기한 게, 거기서 이탈한 게, 결국 영국은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 경제적인 측면과 어떤 국제 상황 보면 영국이 이게 계속 그 2차 대전 이후로 노쇠화돼서 경제 유지를 못해서 계속 줄이고 군사력까지 줄이고 그래서 뭐 전략 무슨 뭐 개념 발표를 한다는데 미국하고 전략 개념 발표는 틀리잖아요. 없는 데를 쪼개서 뭐 빵 쪼개서 쓰면서 군사력 유지하려고 하죠. 안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영국은 일찌감치 폭격기 전력을 다 없앴죠. 영국 공군도 냉전 시절 때 그 5, 60년대 그 3대 전 폭격기가 있었어요. 3대 폭격기. 마지막 남았던 게 이제 발칸 폭격기인데 뭐 말 그대로 뭐 웅장해요. 그냥 그 비행 항공기를 보면은 돈 때문에 다 없앱니다. 그 후속도 뭐 그 사이즈를 좀 축소한 뭐 F-111이라든지 뭐 그런 유형의 전술 폭격기 개념으로 더 살 수 있었는데 결국에 다 돈 문제이기 때문에 토네이도라는 좀 이렇게 단축형으로 줄였죠. 유럽에서만 쓸 수 있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 폭격기를 운영하던 나라였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중국이다. 근데 중국이 과연 그 자금력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중국을 때려잡고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 그런데 돈 못 쓰게 하려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력 투구하는 게 러시아는 이제 저렇게 하다가 이제 주저앉을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공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중동에 신경 못 써서 이스라엘이 쳐들어가고 이란으로 효과가 또 있잖아. 반대 효과가. 아시아에 또 신경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국 하나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나토에 가서 야,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핵 강국인데 나머지 이런 전술 무기는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치고 한계가 오니까 너희들이 마고 할 수 있잖아. 니들이 하라고 내가 만들어놨잖아. 나토를. 1940년대 후반에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지금은 뒤집어서 독일이 주도해. 옛날엔 나치 독일이 러시아 쳐들어갔지만은 다시 서방 국가라서 독일이 주도해. 영국 돈 없어. 프랑스는 맨날 말만 앞서. 그리고 뭐 전술 핵무기 항공기 라팔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면 돼. 뭐 전략 핵자한 사람이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주도하게끔 이제 유도를 계속 하고 있고 미국에 불러들였잖아요. 한 달 전에. 뭐 TV CNN 보니까 뭐 돈 쓰라고 막 얘기하더만 트럼프가. 독일 총리는
이러고 결국은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독일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동북아시아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을 쪼는 거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을 상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은 그냥 전담해. 핵무기만 제하고 전담해. 일본은 일로 와. 가서 같이 싸우는데 초반부에 일본이 먼저 가서 피해를 봐. 가서 이렇게 얼굴 대주고 맞고 와.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할게. 그런 속셈이거든. 미국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중국 전략으로서 이제 일본은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제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은 온라인 기사를 보면은 미묘한 게 있어요. 옛날 트럼프 일기 때 같으면 막 갖다 들이밀고 막 압박하고 겁박하는 게 좀 덜해요.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은 뭔가 좀 말미를 줘요. 생각할 시간을.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리고 당장 뭐 주한미군 뺀다고 이렇게 썰레발을 치는데 뭐 그 과거에 유명하신 학자님들이 그 한국계 미국인 학자들이 특히 겁을 줘요. 그게 다 이제 뭐 CSIS 같은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에 이제 그런 관련된 분들인데 겁을 먼저 줘요. 자기 역할들이 있어갖고 그분들 다 월급 받고 다니는 분들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옛날보다는 덜하다고 좀 온도차가 있다는 거. 그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에서 그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제 감축되고 줄어들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뭐 스트라이커 여단이 이번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안심할 거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년에 26년대 걔들 안 올 수 있어요. 그냥 맘만 먹으면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줄여버리고 주한미공군도 이제 한중이잖아요. F-16 하나 단일 기종.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육군의 평택 기지에 아파치, 가디안, 치누크, 대형 기동헬기, 그다음에 블랙호크 있는데 유사시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반 온라인 기사, 뭐 조중동이든지 기사가 안 나오는데 뭐 유명하신 기자분들이 기사를 많이 써서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헬기들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서 훈련해요. 일본 북해도까지 가서 훈련하고 아니면 이제 남중 이쪽에 동중국해 쪽에 이제 방면에 오키나와 이런 쪽까지 관할하려고 헬기가 훈련합니다. 헬기가 잘 모르시죠? 그건 전투기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본 기지, 주일미군 기지를 뺄 수 있고 그쪽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북해도에 뭐 러시아 침공을 대비한다든지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대만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만이 이제 뭐 그 작은 섬에서 뭐가 좀 밀린다. 열심히 싸우는데 밀린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하고 주일미군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륙해서 들어가요. 같이 싸울 거예요. 그 숫자들이. 아직 그 얘기까지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주일미군하고 일본 자위대, 육해공 자위대 훈련하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매달. 목적이 뭡니까? 그 한반도에 올라고 1차적으로 한반도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대만의 섬에 직접 들어가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훈련을 하고 있고 뭔가 종류의 한반도에서 안 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후방 기지로서 일본보다는 필리핀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리핀에 이제 뭐 보급 기지로 만들어야 되고 유사시에 전쟁하면은 후방 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항공 기지 뭐 이렇게 활주로 보존도 해야 되고 그 훈련을 요즘에 아주 뭐 하루가 멀다고 필리핀이랑 하고 있더라고요. 후방 그 지원 훈련.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하이마스 발사 훈련 이런 걸 했는데 화력 훈련했는데 올해는 마치 주한미군하고 이제 훈련할 때처럼 후방 기지 보급 문제, 군수 지원 문제 그 훈련을 지금 전례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사실상 또 미국한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도 중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토 동북아시아 나토가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하는데 거기서 한국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의도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들이랑 전쟁할 때는 일본, 필리핀, 호주, 미국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반도는 알아서 해라. 그 정도 되지 않느냐. 무기 생산 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맡아달라. 근데 이제 결정적인 전략 무기, 핵무기는 이제 그런 미 본토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무지막지 그냥 무대뽀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좀 일정 부분은 겁을 주면서도 학자들 통해서 아니면 전임 뭐 이렇게 장관 차관들 통해서 얘기를 흘리는데 약간은 좀 덜한 건 있어요. 전보다. 시간도 그렇고 시간을 주는 것도 생각하는 시간 주는 것도. 그래서 결국에는 한반도는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절이 이제 오겠다. 시대가 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을 자체적으로 K방산 수출국이지만은 차세대 무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신속하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예산 배정 문제.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그 미사일전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공망, 소위 대탄도탄 미사일, 드론 막는 그런 이제 대공포 문제도 있고요. CIWS2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제 돈이 이제 어느 정도 투입이 될지는 이번 그 하반기 9월 말에서 이제 10월 달에 예산 편성하는 이제 국방 예산 편성안 세부적인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이제 사실 또 그것도 한쪽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무기를 니네들 생산하는 거든 수입하는 거든 사야 된다. 더 투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아예 전적으로 다 내라. 아주 뭐 더 많이 내라. 그런 게 지금 협상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근데 하여튼 결론은 뭐 폭격기 얘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결론은 이제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뭔가 좀 성격이나 색깔이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